오늘은 급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급수의 뜻을 설명하고 급수의 기호 설명하고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급수의 성질은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고 이제 마칠 건데요. 먼저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급수는 수열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열의 각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 플러스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을 급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한히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값을 계속 더한다고 생각해 보면 계단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계단은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수가 이렇게 계속 차근차근 커질 테니까 이런 계단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계단은 간격이 점점점 넓어지는 이런 식으로 계단의 간격이 점점점 넓어지는 또 이런 계단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계단은 간격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계단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계속 더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이런 이제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에서 관찰했던 그래프 모양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기도 하겠구나. 그러면 도대체 언제 수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계속 더하니까 이런 계단 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급수 급자를 써서 급수라고 하고요. 이제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첫째 항부터 이렇게 계속 더하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요. 자, 이것을 관점을 이 AN에 초점을 맞춰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N을 무한히 더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부터 무한히 더한다. 뭐를? AN을 1부터 무한히 더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SN이라는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합을 이제 무한대로 보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합 SN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생각해서 기호로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이것도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급수의 뜻 두 가지라고 했는데 급수가 두 가지 뜻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급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일반항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 1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하고 S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열을 플러스 기호로 연결했다. 이것도 이제 급수의 정의고 또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급수가 수렴할 때가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 이 수렴하는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S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합의 극한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 SN이라는 것은 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다 해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이번에는 이 두 가지 기호를 한꺼번에 묶어서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 더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기호고요.
자, 그러면 이 급수는 우리가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물론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딱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일단은 이 급수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수를 무한히 더해서 수렴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옛날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를 무한히 더해? 당연히 무한되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직관적으로 생각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돼서, 아니야, 양수를 더해도 수렴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급수를 배우는 우리가 이유인데, 급수를 이용하면 다루기 어려운 상수나 함수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요런 자료를 보면 4분의 파이라는 이런 파이는 우리가 사실 다루기가 쉬운 상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 4분의 파이라는 상수를 어때요? 이렇게 1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7분의 1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제곱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수들의 합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삼각함수 나와요. 자, 어떤 삼각함수도 우리가 다루기에 그렇게 편리한 대상은 아닌데요. 이 삼각함수를 지금 여기 보시면 직선이라는 거는 다항함수죠. 이렇게 다항함수, 지금은 x의 이제 개수가 1일 때, 그러니까 직선일 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0 근처에서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fx의 차수를 조금씩 높이면 봐요. 지금 차수가 3차가 됐죠. 여기 3차죠. 3차로 높아지면 조금 더 이 삼각함수와 다항함수가 비슷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또 어때요? 밑에 이 길다란 이 급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비슷한 이런 다항함수를 또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삼각함수들도 다 쉬운 다항함수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우리가 편리하게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거 컴퓨터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삼각함수를 알아듣나요? 아니죠. 로그함수 알아듣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뭐 테일러 급수 전개라던가 이런 급수를 이용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다 표현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도 보세요. 이런 함수들 전부 다 어때요? 다항함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입니까? 무리함수도 이렇게 표현되죠. 로그함수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함수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는 거, 이 급수가. 또 우리가 그 수투에서 이런 함수를 봤었어요. 정적분으로 이렇게. 이거 어떤 함수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2차 함수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함수랑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정적분도 똑같은 함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방식이었던 것처럼 급수도 함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대학 과정이라서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급수가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죠. 왜 배우는지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렇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는 급수의 수렴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급수의 수렴성이 대학교 가면 뭐 한 20 몇 개 돼요. 24개인가 25개인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이제 배웁니다. 다행히도 수렴을 보이는 방법은 부분분수 전개를 하거나 등비급수에서 등비급수 합공식을 쓰는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등비급수에서 이제 공비의 범위를 확인한다던가 그 정도밖에 없고, 이제 발산을 보이는 방법은
일반항 판정법이라 그래서 요거 4번에서 배울 일반항 판정법 요거 하나밖에 안 배웁니다. 자, 그러면 4번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2번. 1번부터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해요. 봐요. 지금 수열을 쌤이 무한히 더할 거예요. 근데 1로 가까이 가는 애들을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무한히 더해서 수렴한다는 말은 이 극한이 거의 0이나 다름없는 값들을 계속 더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의미를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거의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서 거의 0이나 다름없는 애들을 계속해서 더했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분합이 어떤 알파에, 알파는 실수겠죠. 알파에 이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알파에 수렴한다면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AN의 극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이 SN, SN-1을 다 수렴하죠. 부분합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각각 알파의 수렴함으로 an의 극한값은 정확하게 0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제를 대우 명제를 취하면 이제 밑에 명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항이 0으로 가는 애가 아니면 더하면 무조건 발산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 명제도 중요해요. 이것도 수능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2번도 우리가 바로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참고로 선생님이 하나 적으려고 그래요. 참고.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는데 그냥 참고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0으로 빨리 작아져야지 더했을 때 수렴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P급수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상수 P에 대해서 급수가 있어요. n의 P제곱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해요. 너무 느리게 0으로 가면 이렇게 더해버리면 무한히 더해버리면 발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P가 1보다 커서 되게 빠르게 0으로 가면은 수렴한다라는 정리가 있으면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웠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일단은 이 급수가 수렴할 것인가, 발산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2차죠. n제곱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지금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1차를 기준으로 빠르다, 느리다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랬는데 2차니까 수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예상을 해놓고 요거를 우리가 부분수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수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부분수 변형 기억납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차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앞에 b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부분수 변형이에요. 지금은 n 플러스 1이랑 n의 차이가 1이니까 그냥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수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분합의 극한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미트 따로 분리해주고 1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항만 따로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1 대입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3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쭉 더해져서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n번째 항까지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소거되는 형태를 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뒤에 부분은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에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렴 발산을 판단하기 전에 그냥 수렴할지 발산할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차수가 분모가 2분의 1차죠.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발산할 것이다. 계산 안 하고도 우리가 그렇게 약간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곱하면 각각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리미트 따로 분리해서 쓰고 1부터 첫째 항부터 이제 n번째 항까지 쭉 나열해서 써보면 1 대입하면 이렇게 2 대입하면 이렇게 3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n번째 항까지 쓸 수 있고요. 소거되는 형태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소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남는 항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문제 1번은 사실 똑같아서 쌤이 안 풀어주려고 하다가 그냥 힌트만 간단하게 주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항이 분리가 딱 돼 있어서 식 변형할 필요도 없어요. 더 쉬운 문제예요. 그냥 전개 해보시면 돼요. 전개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n번째까지 그냥 대입을 쭉 해본다는 뜻이에요. 1 대입하면 2분의 1, 3분의 2, 2 대입하면 3분의 2, 4분의 3, 3 대입하면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소거되는 형태를 또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소거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남는 거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적어볼까요? 쌤이 이건 다 안 적을라 했는데 다 적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극한을 생각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하는 급수군.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로 2번 같은 경우는 부분분수 변형을 해보시면 되겠죠. 부분분수 변형해보세요. 답은 2분의 1에 수렴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도 역시 답만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갈로 3번은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4번도 발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면 이제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문제 2번 별표 하나 칩시다. 문제 2번 별표.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일반항의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자, 요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을 이렇게 곱하면은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요거의 극한을 생각하면 어때요? 1 더하기 1분의 2니까 1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1과 다름없는 애들을 계속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급수는 당연히 발산하겠죠.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문제 3번은 급수의 성질인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시그마에서 성립하는 성질은 이제 급수에서도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수가 수렴할 때 이런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상수배를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각각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 급수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급수를 이렇게 2an 플러스 3bn 이렇게 이제 나눠서 표현할 수 있고, 상수배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곱하기 이 an을 일반항이 an인 이 급수의 합이 5니까 이렇게 뒤에는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4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번도 한번 해보세요. 답은 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수학 이야기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요거 교과서 자료랑 약간 다른데요. 이제 그란디라는 이제 수학자가 이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어떤 양수라던가 이걸 무한히 더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극한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 급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그란디의 논인데, 그란디는 어쨌든 이제 뭐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더하는 순서를 이렇게 막 바꿨고 이래서 급수의 합은 두 가지 값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뭐 2분의 1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냥 추측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라이프니츠는 0 또는 1이 될 확률이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일러도 그렇고 베르누이도 그렇고 비슷한 오류를 이제 범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수학자들도 이렇게 생긴 급수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합을 생각하지 않음을 이해하면 이제 이런 오류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교과서에 없는 활동이긴 한데,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쌤이 이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일반항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니까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걸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